이번 시간에는 신화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물 분류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가깝다고 말하는 동물들이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고 또 인간은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오랫동안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과 다른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르는 하등한 존재이고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고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원숭이의 일종으로 그들과 똑같은 기관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는 1 내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또 다른 동물과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본 인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은 진핵 생물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물계에 속하죠. 그 다음에는 척색동물문에 속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척색동물문에는 척추동물 아문이 있는데 이 척추동물 아문에 속하고요. 또 인간은 포유류강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장류 목에 속하고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에 이제 속하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 계통수로 봤을 때 인간은 진핵 생물역에 속하고 이 진핵 생물역에는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런 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간은 동물계에 속하겠습니다. 자, 동물계 중에서도 인간은 이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한때 나누었습니다. 이 척추동물 이제 아문에 속하고 이 척추동물은 특징이 뭐냐 하면 몸이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발생 초기에 중추에 이제 척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척색동물 중에 문에 속하는데요. 이 척색이 나중에 발달해서 척추가 됩니다. 그래서 척추동물 아문에 속하죠. 그리고 배 쪽에 이제 췌강이 발달해서 내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척추동물 아문에서 인간은 포유류 강에 속합니다. 척추동물은 여러 개의 이제 강이 있는데 이 강 중에 이제 포유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포유류의 특징은 온혈동물이고 그리고 피부에 털이 많이 있어서 털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태반 생식을 하고 젖을 먹여 키우죠. 그리고 다리가 곱게 뻗어 있어서 민첩하고 운동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뼈가 이제 좀 큰데요. 커지면서 어떤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식도와 기도가 이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유류로서의 인간은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포유류의 특징은 젖먹이 동물이고 피부에 털로 덮여 있고 뇌에서 체온과 혈액순환을 조절해서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항온동물입니다. 포유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포유류는 지구상에 가장 많은 영역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런 강에 이제 속합니다. 그리고 극지방에서도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비해서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물종이다. 가장 넓게 퍼져 있다고 하기에는 조류가 이제 더 많이 이제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류는 높은 고산지대까지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조류와 더불어서 어쨌든 포유류는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도 항온동물로서 가장 잘 적응한 최대한 적응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영장류 목에 속하는데요. 이 영장류의 특징이 뭐냐면 뇌가 커서 운동 감각이나 시각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각이 또 발달했는데요. 눈이 이제 얼굴 전면에 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근감을 잘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 감각이 이제 컬러로 볼 수 있는 색깔 감각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식도와 기도가 분리되었고요. 그리고 이 영장목에서 인간은 이제 꼬리 없는 원숭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장류의 특징들은 나무 위에서 사는 생활에 이제 잘 적응하고 분화해온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타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영장류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죠. 인간의 특징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영장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손이 이제 물건을 잘 질 수 있는 이런 손을 가지고 있고,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눈이 있고요. 그래서 입체시가 발달했고 색깔 감각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인간이 과거에 수상 생활을 했다, 나무 위에서 사는 생활을 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영장류들은 나무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행동 양식도 영장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도 이제 어떤 집단 생활을 하면서 복잡한 계층 사회 속에서 사회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꼬리 없는 원숭이에서 사람 속에 속하고 사람과 사람 종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다른 영장류 중에서도 특히 이제 뇌가 더 큽니다. 3배로 커져가지고요.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가혹한 환경에서의 적응하는 능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발 보행을 하면서, 이족 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유류는 주로 후각과 청각에 의해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냄새 물질을 분비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히려 인간의 주된 감각은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안구 뒤쪽에 이제 밀집되어 있어서 황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황반이 있어서 색깔 감각이 뛰어나고 미세한 물질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눈은 야간 시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밤에는 잘 안 돌아다니는 거죠. 그 이유는 색깔이라는 것은 빛이 강해야만 잘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워지면 색깔을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흑백으로 보는 거하고 컬러로 보는 것은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컬러를 보려면. 쉽게 말하면 흑백 TV보다 컬러 TV가 전기 소모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색깔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이제 합쳐야만 하나의 색깔 정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더 밝아야만 색깔을 잘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야간 어두우니까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눈은 두 눈이 이제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많은 동물들이 보면 이제 초식동물들을 주로 보면 두 눈이 양쪽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야를 넓히게 한 거죠. 왜냐하면 포식자가 다가오는 걸 빨리 눈치채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맹수들은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식자를 향해서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리를 재고 달려들어야 돼. 그러면 영장류는 이런 이제 포식자가 물론 이제 잡식동물이긴 합니다만 맹수처럼 그렇게 모든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앞쪽에 있느냐? 그 이유는
영장류들은 주로 나무 위에서 삽니다. 나무 위에 살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잘 안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제 다른 동물들 잡아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잘 안 내려오려고 하고 주로 나무에서 나무로 건너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자니까 표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고 거리를 재고 건너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입체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이 정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결국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사방을 두루두루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장류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경우는 이제 이런 단점을 결국 고개를 돌림으로써 또 눈동자를 굴림으로써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털 가죽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유류는 대부분 피부가 털로 덮여 있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털 가죽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포유류들은 보통 피부에 털이 많은데 왜 인간은 털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은 유인은 털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털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포유류 중에 털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끼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생 포유류, 이제 바다 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더운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만 이제 몸에 땀을 이제 열이 많이 나는데 덩치가 너무 커지면은 피부 면적이 이제 상대적으로 체적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털이 있으면 이제 그게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 포유류의 경우는 물에 사는 포유류는 굳이 털은 보호의 역할을 못해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별로 털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덩치가 코끼리처럼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털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피부에는 털이 없습니다. 거의 뭐 벌거벗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포유류에게 있어서 털이라는 것은 온열 시스템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추위에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경우 털이라고 하는 건 하면은 이제 머리카락 외에는 뭐 남은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열재로서 털은 이제 단열재로서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털 자체가 이제 단열 기능도 있긴 하지만 털 사이에 많은 공기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기가 원래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모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재료 자체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공기, 이것이 단열 기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기가 무슨 단열 기능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기가 순환을 하면은 이제 대류에 의해서 열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털이나 이제 스티로폼 같이 이제 작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열 기능이 뛰어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대신에 피부에 가장 많은 단위 면적당 땀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피부에 250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 이제 이 땀샘이 결국 열을 잘 방출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은 더위에 오히려 적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추위에 더 적응하기 위해서 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원래 인간이 이제 살던 영장류들은 따뜻한 지방에 살죠. 그러니까 실제로 털보다는 오히려 열을 방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제 수상에서 나무 위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더위를 피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피부에 털이 없는 그런 이유는 이제 인간은
결국 더위에 적응을 했고, 그러면 추위는 어떻게 적응하느냐? 인간은 이제 지능이 높아서 이제 의복을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집을 짓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응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체온 보존에 유리하게 통통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덥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날씬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족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을 통틀어서 두 발로 서서 걷고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인간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수직으로 뻗어서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영장류들은 일시적으로 서 있을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이런 영장류들은 이 설계굴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육의 힘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서 있을 때 설계골이 있어가지고 이 무릎 앞으로 굽어지는 걸 이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이제 그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제 이런 똑바로 섰을 때 이 직립 자세가 무게중심이 영장류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중심이 높고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불안정한 자세로 서 있으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발과 손 중에서 이제 원숭이와 더 닮은 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손이 인간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원숭이하고 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원숭이의 발과 인간의 발은 매우 다릅니다. 원숭이는 이제 발과 손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발이 4개가 아니라 사실은 손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발로도 나무를 잡을 수 있고 뒷발로도 나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발은 일자형으로 뻗었잖아요. 4개의 발가락이 다 앞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의 발가락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손처럼. 그래서 인간의 발은 이제 일자형이고 그리고 가운데가 볼록하죠. 아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발은 팽팽해요. 그래서 아치 모양이기 때문에 힘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체중을 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만 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인간의 골반이 원숭이의 골반보다 짧고 넓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짧고 넓은 이유는 뭐냐? 이제 직립보행을 하려면 이제 근육이 이제 발달해야 됩니다. 대둔근이 이제 발달해야 되는데 이 대둔근을 붙이려면 골반이 작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골반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묵한 또 사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니까 몸속에 장기를 다 떠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제 인간과 유인을 비교해 본다면 인간은 S자형 척추를 가지고 있다. S자형 척추를 가지고 있고 원숭이는 C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개골을 보면 인간은 이제 두개골이 얼굴이 똑바로 선형인데 원숭이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좀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이의 구조를 보면 인간은 이제 이 V자형이 좀 더 가까운데 원숭이는 긴 U자형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턱의 구조가 왜 저렇게 길쭉하냐? 이것은 이제 이 턱이라는 것은 길수록 이제 크게 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닫을 때
더 큰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물들을 깨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화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턱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턱은 좀 퇴화했다고 볼 수 있죠.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턱이 퇴화하니까 이가 이제 굳이 길게 나 있을 필요도 없고 턱이 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돌출할 필요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손의 모양은 이야기를 했고요. 원숭이의 발의 모양과 이제 인간의 손과 발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데 원숭이의 손과 발의 모양은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제 이점은 이제 손이죠. 손은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많은 다른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장류의 손은 걸어 다녀야 돼요. 발구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류의 손은 그렇게 섬세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재주를 가진 정밀한 그런 도구로 진화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가슴이 좀 납작하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또 길고 강력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길고 강력한 팔은 원숭이가 사실은 더 힘이 더 강합니다. 팔이 더 길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고릴라나 이런 하고 이제 만약에 덩치가 비슷한 고릴라하고 씨름을 한다면 못 당합니다. 그들은 훨씬 힘이 세요. 한 3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고릴라하고 뭐 맞싸울 일이 있으면 덩치가 비슷하면 얼른 튀는 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점은 근데 고릴라는 사실 그렇게 뭐 난폭하고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단점은 그런 말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걷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한 1년 있어야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걸을 수는 없고요. 출산이 힘들다. 출산이 힘든 이유는 이제 인간의 머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앉아있는 생활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부상이 좀 잦은 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쨌든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격이 전체적으로 재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점점 이제 뇌가 더 커졌습니다. 앵장류의 이제 3배 정도 되는데요. 같은 몸집을 가졌을 때. 그래서 이 뇌가 발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사고하는 능력이나 이런 적응 능력이 이제 커졌습니다.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족 보행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릎은 이제 여기 설계골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이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이제 아치 모양이었다 그랬죠. 힘을 잘 받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등뼈는 이제 S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S자 모양이 용수철처럼 이제 튀면서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골반은 이제 넓고 우묵한 사발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근육을 붙일 수도 있고 또 내장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원래 영장류에서 왔기 때문에 나무 타기에 알맞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어깨 관절과 길고 강력한 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냥을 할 때 창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전부 이제 서고 걷고 달리기에 알맞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머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탱해 주는데요. 그렇지만 대신 이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제 뇌가 성숙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너무 커지면 출산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갖춘 상태에서 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도 뭐 걸을 수도 없고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기어다닐 수도 없어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뇌가 너무 커지면서 출산이 어려워지니까 조금 조기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뇌 능력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뭐 언어 능력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어린이가 미숙한 이유가 태아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반이 작다는 것은 골반이 너무 크면 이제 식립보양을 하기 힘들죠. 골반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머리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책으로 조기 출산이 됐고 조기 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직립보양을 한다는 것이죠. 직립보양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우리 인류의 조상은 나무 위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무에서 내려왔을까요? 직립보양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달리기 능력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기를 하면 꼴찌할거예요. 그만큼 느립니다. 그럼 결국 이동 속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이제 직립보양을 하게 되었나? 여기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결정적인 가설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설들을 소개하면 첫째는 이제 시야 확장입니다. 인간이 초원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숨을 데가 없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미어캣이 이제 망을 볼 때 똑바로 서서 보듯이 그렇게 해서 커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과 발의 역할이 이제 분담을 하게 되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팔이 이제 걷는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럼으로 해서 도구를 제작하고 뭐 이런 이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두 발로 걷게 됐다. 설명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런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생겨나가서도 몇백만 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후에 도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라는 것은 미리 이제 앞날을 생각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합니다. 진화학자들은. 자, 세 번째는 에너지 전략설입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이 더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초원지대 뭐 에너지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이제 두 다리를 걷게 됐다. 뭐 이런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천히 걸을 때가 이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긴 하는데 그럴 때 달릴 때보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체온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인류가 이제 이런 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없는 그런 저온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태양열을 가능한 적게 받는 것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서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체온 조절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인간이 이제 털을 잃어버린 것도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은 이제 약간의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의 또 다른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살던 그 숲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나무가 이제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게 됐다.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가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제 이적보행을 하는데 이적보행을 함으로써 손과 발의 역할이 이제 분리되게 됐죠. 그 대신 걷는 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네 발로 서기는 쉽지만 두 발로 서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다시 걸으려면은 이 무게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근육과 이제 신경 통제 체계가 발달해야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이 있어야 설 수가 있고 또 그런 말을 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적보행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손과 발의 역할을 분리하면서 또 뇌가 이제 발달해야 어떤 균형 감각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두뇌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동물의 무게중심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진화된 동물일수록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는 땅바닥을 기어다니잖아요. 양서류는 팔다리가 굽어 있어요.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에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포유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인간은 포유류는 보통 사족 보행을 하죠. 근데 인간은 이적 보행을 하면서 더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동물의 무게중심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동물, 진화된 동물일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불에 음식을 익혀 먹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먹어요. 어떤 동물도 이렇게 요리를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음식을 이제 화식을 하니까 쉽게 이제 우리 칼로리 섭취해요. 그리고 칼로리가 남아도니까 이제 그게 뇌로 가게 돼가지고 뇌가 더 발달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실제로 뇌는 인간이 먹는 에너지에 이제 20%를 쓴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뇌 자체가 차지하는 무게는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몸 전체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그 10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발달하는 데는 이제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생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생식을 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보면 쌀이나 야채나 아니면 이제 고기나 이런 걸 다 생식을 한다 해봐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현대인이 그렇게 먹었다간 배탈 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화식과 요리를 하면서 쉽게 에너지를 섭취하게 됐고 이것이 뇌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이제 이족 보행을 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인간은 유별나게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동물보다 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유인원보다도 영장류보다 중에서도 한 3배 정도나 더 큰 뇌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에 비해서 몸집에 비해서 유별나게 큰 뇌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특별한 능력은 대부분 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죠. 인간이 말을 하고 또 사고를 하고 뭘 발명을 하고 도구를 만들고 이런 모든 능력은 뇌의 능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가 크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의 체중에서 뇌가 차지하는 체중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그 10배를 써요. 20%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의 뇌가 커진 것에 비해서 이제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이런 건 그보다 좀 늦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당장에 그렇게 쓸 일도 별로 없는데 왜 미리부터 뇌를 막 키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왜 커졌을까? 언어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뇌의 용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뇌 용량이 커져야 됐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것 역시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난 데에 따른 부산물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만큼 뇌도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성적인 매력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 사슴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벌새라든지 이런 수컷들은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뿌리죠. 너무 크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력으로서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매력으로 내가 커졌다. 뭐 이런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이 이제 사실은 실제로 많은 동물들에게 잘 들어맞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성만 내가 커져야 되죠. 근데 여성이 왜 내가 커졌느냐 이거죠.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선택에 대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이것이. 그 다음에 육식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인간이 이제 육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뇌로 가서 내가 커지는 데 기여했다. 아니면 이제 육식을 하려면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능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호랑이나 사자는 뇌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설득력을 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사회적인 이유다. 인간 사회생활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집단이나 침팬지 집단 이런 집단을 봐도 그렇지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열이나 이런 생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인간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니까 그보다 더 뇌가 발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유형성숙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네오텐이라고 부르는데요. 풀어 쓴다면 유아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란 말은 어릴 유자죠. 그러니까 유형 어릴 때 모습대로 성숙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릴 적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보면은 이제 침팬지하고 비교했을 때 침팬지는 새끼 침팬지하고 성체 침팬지는 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눈두덩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입이 돌출해요.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죠. 돌출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어린이를 봐도 그렇고 이 새끼 침팬지는 더 인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그냥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성체가 됐을 때 나타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성숙한다. 인간에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비교해 보면 뭐 이제 토끼라든지 개라든지 새라든지 다 보면 이 입 부위가 이제 돌출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절벽형 이런 얼굴은 유아의 특징이에요. 유아의 특징.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성체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이제 성숙되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미성숙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유형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이족보행을 하면서 골격의 변화가 이족보행에 맞게 이제 바뀌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인간이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화식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화식이 왜 골격 변화를 가져왔느냐? 일단 이제 생으로 먹게 되면 뭐 고기든 과일이든 야채든 힘들어요. 씹는 것이 턱도 아프고 그래서 한참 또 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러나 화식으로서 음식물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쉽게 또 그것을 또 소화하기도 쉬워지고 씹기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턱뼈라든지 이런 이제 입의 크기라든지 뭐 이빨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음식을 쉽게 잘 먹을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도구와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씹는 기능이 퇴화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보통 이제 포유류들은 이 턱이 좀 돌출해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턱이 돌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이 입쪽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직립보행에 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턱이 더 돌출하게 되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니까 걷는 데 있어서 좀 불안정해지는데, 그리고 목을 지탱하고 똑바로 쓸 때 이제 힘들죠. 그러나 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똑바로 쓰는데 직립 자세에 더 유리하게 바뀌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또한 씹는 기능의 어떤 퇴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이제 화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릴라와 인간의 이제 입을 비교해 보면 고릴라는 이제 큰 U자형인데 인간은 약간 V자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식으로 인한 골격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이런 진화해온 과정은 일종의 퇴화 과정이다. 어릴 때 모습에서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아의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영장류들처럼 성체가 가져야 될 특수한 형질을 잃어버렸다. 획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통 이제 동물들의 경우 송곳니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얼굴이 앞면이 튀어나오고 또 털이 바뀝니다. 굵은 털로 바뀌고 그리고 피부나 눈의 색깔이 어두워져요. 보통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인간은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유전자가 억제되거나 잃어버린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은 상실이자 퇴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간은 좀 동물과 다른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산이라는 이야기죠. 일찍 태어났다. 조산. 때가 안 됐는데 태어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 생겨난 일이라고 봐요. 이것이. 이제
직립부양을 하니까 골반이 이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좁아지니까 이제 그리고 머리는 커졌잖아요, 내가.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분만시키기가 앞당겨진 거예요. 분만시키기가 앞당겨지다 보니까 태아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유형성숙으로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출생 시 뇌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침팬지나 다른 포유류의 경우 성체 크기의 한 45% 정도가 됐을 때 태어납니다. 근데 인간은 성인의 25%일 때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배 이상 이제 빨라진 셈이죠. 자, 그걸 도표로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뇌가 이제 자라는 건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여기 되게 탄생을 해요. 탄생하는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뇌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급격하게 커지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침팬지의 경우는 이때 이미 45%가 커지고 나머지 이제 55%가 이제 태어나서 커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이제 25% 정도밖에 아직 안 커졌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75%가 태어난 이후에 커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출산하게 되니까 조기 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형성숙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의 화석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류와 또 우리 인류의 사촌격인 다른 인류와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년 전 화석을 비교해 보는데요. 한쪽은 이제 크로마뇽인이고 또 한쪽은 이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자, 크로마뇽인은 이마가 이제 넓어요.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눈구덩이가 이제 덜 파였죠. 여기 눈이 넓으면 덜 파였고 여기 더 많이 이제 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이제 더 작고 그리고 덜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의 이제 이런 체구의 차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털이 적다는 것이고 몸에 그리고 수명이 좀 더 길어지고 낮은 기차 대사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더 네오토닉한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더디게 성장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제 자식 양육 기간은 다른 포유류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이제 돌보고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보통 뭐 20년, 30년이 걸리죠.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두 번째는 이제 평균 수명이 다른 포유류보다 길다는 거예요. 침팬지의 경우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년인데 인간은 약 8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인간 여성은 50세를 넘으면 폐경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통 그러니까 80년이라면 30년을 더 사는 거죠.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폐경기라는 기간이 거의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폐경기가 왜 인간에게 이렇게 길게 있느냐? 그러면 폐경을 왜 일찍 시작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폐경기 이후에도 더 오래 사느냐? 이런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할머니 가설이에요. 결국 이 할머니가 자식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손주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래서 인간의 교명이 길어졌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인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장류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두뇌 용적이 커지면서 또 후두의 이제 성문이 하강하여 발음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침팬지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언어는 실제로 인류의 진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이런 인지 능력과 발음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진화론과 국어 인류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언어의 특징은 물론 동물들도 이제 울음소리나 이런 걸 간단한 소리로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동물의 말, 동물의 소리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분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엄마라는 단어와 나 그리고 배고파 이렇게 이제 분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1차 분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라는 단어 안에는 또 이 안에 이제 하나하나의 음수로 이제 또 분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 미엄, 또 미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음수로 분절할 수 있죠. 이걸 2차 분절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언어는 이렇게 단어로 분절을 하거나 또는 음수로 분절하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짖는 소리 하나는 전체가 하나의 단어, 의미예요. 그것을 분절해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를 분절 언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들을 보면 다 분절이 돼요. 그러니까 분절 언어라는 거죠. 그러나 동물의 언어는 분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 능력과 발음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의해서 설득당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동물들처럼 어떤 몸짓이나 동작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갖는 차이를 낳았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목의 후두가 내려앉아야 됩니다. 자, 침팬지를 보면 이제 목의 후두가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인간의 아기도 보면 이제 목의 후두가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말을 못해요. 적어도 두 돌이 지나야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후두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자음 발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능력은 약 30만 년 전에 진화되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후두가 이제 이 설골보다 혀 밑에 있는 뼈죠. 이 설골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뇌의 발달이 뒤따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어떤 언어를 구사하려면 사고를 하고 이런 능력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더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